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땅입니다. 한국이 자신 있으면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당당히 싸우지 않는 겁니까?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니겠죠? 한국이 약하니까 계속해서 일본을 피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하버드 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일본인 교수가 강단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독도를 일본 영토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차분하게 교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한 한국인 학생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제니입니다. 하버드의 수업들은 대부분 토론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의견 교환이 굉장히 중요하죠. 각국의 천재들이 모여있는 이 학교에서 토론은 그야말로 배움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다루던 아시아 역사 수업에서 예기치 않은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논쟁은 단순한 학문적인 차이를 넘어서 한 나라의 자부심과 역사에 대한 치열한 싸움으로 이어졌죠. 그날 수업은 일본인 교수님께서 주로 진행하셨습니다. 아시아의 근현대사를 설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전쟁과 일본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시던 중 교수님은 갑자기 독도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입니다. 17세기에 일본이 먼저 독도의 존재를 인식했고 이후 1905년에 공식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했죠. 한국은 이 문제를 부정하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려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있다면 왜 그 제안을 수락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한국이 독도 문제에서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교수님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은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발언은 너무나도 도발적이었고 동양 학생들이 많은 수업이라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손을 들고 있던 한 한국인 학생, 민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평소에도 민수는 굉장히 진지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이날만큼은 그의 얼굴에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교수님을 향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일본이 17세기에 독도를 인식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당시 일본의 공식 지도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8세기에 제작된 개정일본여 진호정 전도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도는 일본 스스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증거가 아닌가요? 교수님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당시 지도 제작 과정에서의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공식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팽창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명확히 자국 영토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받은 사실입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무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요? 교수님은 민수의 말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교실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고 모두가 이 토론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실 한쪽에서 일본인 학생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조금 비꼬는 듯한 말투로 민수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은 독도를 꾸준히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왔고 실제로 일본 정부 문서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이 문제를 국제재판으로 해결하지 않는 겁니까? 정말 자신이 있다면 왜 재판을 피하는 거죠? 민수는 그 학생의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국제재판은 보통 분쟁 중인 영토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로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굳이 재판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에 회부된다는 것 자체가 마치 독도가 분쟁 중인 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재판을 거부한 것은 그 문제를 분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민수의 말을 듣고 다시 나서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재판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나요? 민수는 한숨을 쉬고 다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한국은 이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오랜 역사를 통해 입증해왔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표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재판을 통해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툰다는 것은 마치 독도가 일본과 한국 사이의 분쟁 지역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수의 논리적인 설명에 공감하고 있었고 교수님은 조금 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또 다른 일본인 학생이 끼어들어 그러면 독도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일본은 그들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시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한 후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문서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실록, 지리지와 조선왕조실록 등 한국의 역사적 문서에는 독도가 분명히 한국 영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의 근대 지도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한 바 있으며 이는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반면 일본이 주장하는 문서들은 대부분 20세기 이후에 작성된 것이며 이는 제국주의 팽창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교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민수의 논리적인 설명에 기울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민수의 해박한 지식과 침착한 대응에 감탄했고 심지어 몇몇 일본인 학생들도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지 않나요? 한국이 자신 있다면 왜 그 제안을 거부한 걸까요? 이번에도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교수님, 공정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분쟁이 있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독도는 분쟁 중인 영토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는 것은 분쟁 지역일 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독도는 이미 한국의 영토로 명확히 인정받고 있는 땅입니다.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안을 거부한 것은 그 문제를 분쟁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교수님은 민수의 논리적인 반박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강의실 안은 긴장감과 동시에 민수를 향한 묘한 존경심이 피어오르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수는 당당한 자세로 교수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국제재판이 공정함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미 한국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재판에서 다루게 되면 마치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인식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는 충분히 정당한 이유입니다.
학생들은 민수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을 두고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한국 역사에 대한 그의 열정과 해박한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인 학생들 중 한 명이 다시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반박을 시도하려는 듯 의도적으로 비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공식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했고 그때부터 독도는 일본의 행정관할 구역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이후에 독도를 차지한 건 사실상 일본의 영토를 훔친 게 아닙니까? 한국이 일본의 영토를 강탈한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까? 교실 안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팽팽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민수에게 쏠렸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일본인 학생을 향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1905년에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주장은 제국주의적 확장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을 강제 병합하기 위한 일환으로 독도를 포함한 여러 영토를 강제로 점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00년에 한국 정부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려 했던 시도는 오히려 침략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며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근대 지도 중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8세기 일본에서 제작된 개정일본여 진호정전도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당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으며 일본의 주장은 제국주의 시기의 영토 확장 의도를 반영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 순간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민수의 논리적이고 철저한 반박에 모두가 그의 지식과 침착함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일본인 학생조차도 더 이상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때 교수님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전에 없던 피곤한 표정과 함께 말을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국이 독도를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자신들의 영토로 주장하는 근거가 충분하다면 왜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왜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독도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다소 수세적인 것이었지만 교수님은 논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그 질문마저도 놓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끊임없는 로비와 역사 왜곡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에 로비를 펼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내의 극우 세력들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수십 년간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독도를 명확히 자국 영토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를 굳이 논란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그 누구도 반박하려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를 지키고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입니다. 독도는 단순한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한국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교실 안에는 조용한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은 곧
민수를 향한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수는 단순히 논리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나라의 자존심을 지켜낸 것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저는 민수에게 다가가서 정말 대단했어. 오늘 내가 한 말들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나도 한국의 역사를 더 알고 싶어졌어.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날 이후로 민수와 저는 자주 만나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단순히 책에서 읽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사를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강한 자부심과 역사가 숨어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를 알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민수와 더 자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버드의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민수는 단순히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정치와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흐름까지 매우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키며 발전해 왔는지 알게 되었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저에게 내가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다면 독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이건 단순히 한두 나라의 분쟁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거든. 그리고 만약 시간이 된다면 한국에도 한번 방문해 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한국을 여행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이루었는지, 그 뿌리에는 어떤 역사가 자리 잡고 있는지 직접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몇 달 후 드디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민수는 그 기간 동안 서울에서 저를 가이드해 주겠다고 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철저히 시스템화된 대중교통, 곳곳에 펼쳐진 푸른 산과 고층, 빌딩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과 함께 한국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민수는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 한국의 조선시대 역사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 어떻게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왔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경복궁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유적지를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조선왕릉, 북촌 한옥마을, 그리고 전통시장까지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 한옥을 보며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이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미학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한국의 이런 전통 문화들이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민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역사를 소중히 여겨. 특히 식민지 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지. 물론 일본의 식민 통치 시기에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문화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한국인들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싸워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경제, 기술 면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명동에 있는 한 전통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처음 경험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고기를 가위로 자르는 모습은 여전히 신기했지만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야. 한국 사람들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삼겹살을 먹으면서 민수와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야. 그 안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담겨 있지. 예를 들어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산균이 많아서 건강에도 좋고 겨울철에 음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발전해온 음식이야. 그래서 지금도 김장이라는 문화가 남아있는 거지.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음식 문화가 단순한 맛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그들의 역사, 삶의 방식,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온 중요한 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저녁을 먹고 나서 서울의 야경을 보러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단순히 현대적이고 발전된 도시가 아니라 그 속에 깊은 역사가 깃들어 있는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여행은 제게 너무나도 특별한 경험이었고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민수와 함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그가 왜 그렇게 한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벌어졌던 그 치열한 독도 논쟁에서 시작된 이 모든 경험은 결국 한 나라의 역사를 얼마나 잘 알고 지키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민수는 단순히 독도에 대한 논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자부심을 당당히 지켜낸 것이었죠.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국의 자부심을 함께 느끼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시원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집이었습니다.